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18일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사드 관련돼서 좀 뭐랄까 할까 좀 기술적 부분, 그런데 이제 국제 분쟁에 관련해서 또 외교 정책에 관련해서 무기의 어떤 성능과 어떤 뭐라고 할까 목적 이런 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까지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른다. 그리고 그 사실을 대중들한테 뿌린다. 그러면 오해가 더 쌓인다. 이런 사례를 하나 목격했기 때문에 사드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또 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김건희 주가 조작가 검찰에 불기소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서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AI가 관련된 내용들 쭉 전해주길래 관련해서도 이거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제 캠벨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할까 좀 막 간다. 이런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가지는 어떤 대북에 대한 어떤 도발적인 자세, 이런 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낸시 펠로시 안 만나주고 버티다가 미국한테 집중적으로 두드려 맞고 담대한 구상 가는 그런 전철은 밟지 않겠다. 상당히 강공책으로 가겠다. 이제 뭐 야당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국민 여론이 이미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난 나의 길을 간다. 그 길은 지난 5월달 탈북단체가 북한에 삐라 보내는 그 이후로 계속 확대되어 온 그 일이다. 과연 그가 이 전체에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는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 섞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좀 섞게. 자, 이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알았고, 도이치 주가 조작 불기소 처분이 됐죠.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저거와 직접 내지는 간접적인 거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야 요구. 자,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되면은 임기를 마친다 안 마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더라도 그 어디로 지향점이 향해질지는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뭐 박근혜, 이명박보다 훨씬 더 뚜렷하잖아요. 이거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간다. 그 다른 방식 남은 건 북한밖에 없다. 그래서 캠벨이 와서 이러지 마 저러지 마 하고 갔지만, 그것을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선까지 트럼프는 확실히 우세를 계속 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 2주일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전체적으로 뭐 많이 악화되겠죠.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운동을 하러 갑니다. 체육관에. 소위 헬스 피트니스 클럽 뭐 이런 거죠. 피트니스 센터. 그 가면은 뭐 한 작년 정도만 하더라도 그 런닝머신에 요즘 TV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뉴스나 종편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하나도 없어요. 냉랭해진 거죠. 예전에 즐겨 보던 분들도 안 봐요. 자, 그런 거랑 모닝 컨설트에서 보여주는 16% 지지율, 22개국 중에 최하위죠.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도 우물쭈물 하다가 지금 대통령 하야 요구안의 핵심도 뭐냐면은 홍준표랑 당내 경선할 때 여론조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여론조사 기관? 글쎄요. 자, 모닝 컨설트로 수렴해 간다. 네, 그런 거니까 윤석열의 탈출구는 과연 뭘까? 앞으로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네. 그래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연이어 쭉 들었으니까 오늘 약간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건 되게 타격이 큰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거의 보지 않는데 이 두 기사를 유튜브 AI가 제일 첫 번째로 보여준 거예요, 저한테.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AI가 많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살펴보니까 그 옆에 다른 추천 기사가 뜨는 게 어떤 게 뜨느냐.
아직 AI는 사람을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세돌이 왜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아직은 사람한테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바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한된 거잖아요. 되게. 근데 지금 정치권에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그 점은 아직 AI가 좀 더 공부해야 된다. 따라오겠죠. 이런 기사들 옆에서 쭉 소개를 해줘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릴 때 그때 뭐 저는 박정희 때 초등학교 다니고 전두환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대학 다닐 때 노태우고 있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예, 주변에서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홍수환 뭐 권투하거나 챔피언전 그때는 뭐 동양 챔피언만 해도 컸죠. 그런 거 하면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공포의 전염병 되게 말초적인 제목이거든요. 일사급 폭발적 급정 유명 여배우 그것도 AV 여배우 양성 판정 이래놓고 제목에는 박아놓은 것은 좀 지저분한 질병 통제 불능 뭐 조회수가 5시간 만에 11만이나 계산해요. 쭉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 이 타이밍에 이게 나왔는지 그리고 속보로 계속 처리하는 거 보세요. 국정을 왜 이 발표를 이날 합니까? 북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다. 1만 2천 명 파병 결정.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거는 국정원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안돼 책임 안 져도 되는 부분이에요. 또 그 밑에 연합뉴스. 예, 손잡고 짝짝꿍 잘하죠? 예. 북특수부대 1,500명 8일에서 13일간 러시아 이동. 이미 이동했다. 그때 발표 안 하고 오늘 발표한다? 예. 자, 이거는 그만큼 오늘 저 사안이 중하다. 김건희 사안이. 검찰이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질러버린 그런 거잖아요. 네. 자, 요외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데서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저도 많은 부분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루는 채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신문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흐름만 볼 따름입니다. 예. 오늘 이제 사실은 주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인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났어요. 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질문이 오늘 조금 가볍게 하고 싶네요. 최근 좀 무거운 주제들 좀 많이 다뤘더니 왜 이스라엘은 사드를 배치했는데 도착했거든요. 이미 한 개 부대. 자, 저는 국방논평도 다르고 정치논평도 다릅니다. 물론 문화의 힘도 다르죠. 예,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와 군사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런 거 재미삼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이스라엘은 왜 사드를 쳤는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힘이 있어서 뭐 하마스 지도자를 뭐 하나씩 죽여나가고 헤즈볼라 지도자도 하나씩 죽여나가고 이란의 고위직도 막 죽여나가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힘이 있다는 거죠. 예, 하마스는 헤즈볼라 대비해 그러니까 세계 대중의 눈에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젤렌스키는 그렇게 위대한 무기를 왜 보내주지 않나? 항상 폭격받는다고 고생하는데 그리고 대공 방어 체계 보내달라고 F-16 빨리 보내달라고. 참 F-16 더 이상 지금 뭐 지상 작전의 분위기가 달라질 때까지 미군 F-16을 보내는 것을 잠시 잠정 중단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바이든이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프랑스의 마크롱하고 영국 총리를 불러 모았어요. 지금 임기가 2주도 안 남았는, 임기라기보다는 대선이 2주도 안 남았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우리나라 돈 한 5억 불? 그러면 한 6천억, 7천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지원해 줄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80조, 100조였어요. 그 전에 들어간 것도 포함해서 벌써 들어간 돈이 몇백조 들어갔어요. 미국에서만. 그래서 이번에 6조, 7조 더 줬다고 해서 그게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올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의료보험까지 미국 돈으로 한다고. 그 군인들 월급도 미국 돈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주면은 당장 굶어 죽기 때문에 보내주는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한두 달도 못 가는 돈이에요. 기본 의식주 해결하는데도. 네, 그런 거고, 독일에 간 목적은 상당히 궁금해요. 이미 이제 독일은
지금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의 푸틴이랑 통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내륙 깊이 공격하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끊었죠. 그리고 그것도 뭐 뒤에 확인해 준 바가 없어요. 마크롱과 크라먼가요?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 총리가 뭐 펄펄 뛰었지만 결국은 오케이가 한 줄 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F-16도 끊었다. 그리고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뭔가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왜 안 주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숙한 기자가 질문을 하면 그 어리숙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더 어려운데 왜 이스라엘은 주고 여기는 안 주냐? 하루 만에 탁 가던데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미국 국방부한테, 펜타곤한테. 근데 그 펜타곤의 담당자가 이 보면은 밑에 위에가 기자가 질문하는 것이고 이게 얼마예요? 15일자죠. 16일자인가요? 15일자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16일자인데 밑에는 미국 국방부의 부대변인이에요. 답을 하는데 명쾌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얼버무려요. 둘 다 잘 몰라요. 둘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인도 언론에서 이런 제목까지 실어 날라요. 인도 언론도 답을 몰라요. 자, 여기 인도 언론은 제가 가끔 중요한 정보들, 사실관계를 기초적인 재료로서 제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한테 많이 공유를 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점에서는 꽝이에요. 전쟁을 다루는 기사를 쓰면서 전쟁 무기에 대한 기본 스펙은 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대화 내용을 포브스에서 나온 걸 쭉 봤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은 내가 어제 보여드렸던 이 편지예요. 미국이 공문서를 보냈는데 이스라엘에 인도주의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바이든의 서명도 없고 해리스의 서명도 없어요.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맞냐 아니냐를 계속 캐묻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왔다리 갔다리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공문서가로 간 건 맞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런 걸 보내놓고 지금 바이든이 원래 한 10일 정도 가려고 그랬어요. 10일 정도. 그런데 지금 그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좀 늦게 간 거거든요. 그때가 뭐냐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음을 강하게 암시한 직후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교통정리 됐다고 보는 거예요. 가자는 가자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정리하려고 갔다. 이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사드가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되고 우크라이나는 왜 안 되느냐. 자, 그걸 기술적으로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려보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사드죠. 일단 이름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콩글리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리아 디펜스거든요. 예. 이게 사드예요. 이게 뭐냐면 터미널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버스 터미널이라는 뜻이 아니고 즉 탄도탄이 날아오는 과정에 early 스테이지, 초기, 상승 단계, 그 다음 중간 단계, 그 다음 마지막에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내 머리 위에서 나한테 떨어질 때 그때가 최종 단계, 우리말로 번역할 땐 종말 단계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터미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제목이 바로 뭘 의미하는고 하니 그리고 사드가 개발된 배경과 시기를 봤을 때 이것은 전형적인 탄도탄 궤적을 가진 적의 ICBM류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사일이에요. 벌써 시간이 제법 흘렀어요. 자, 그런 종말 단계인데 종말 단계도 상층이 있고 하층이 있어요. 상층의 기준은 40km 이상, 하층의 기준은 40km 이하예요. 이게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40km라는 고도가. 우리 LSM의 대응 고도도 탄도탄 요격탄은 40km 이상이고 대항공기 유도탄은 40km 이하고 우리 천궁2도 자꾸 개선이 되면은 상한선이 40km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이상은 안 올라가요. 그거는 패트리엇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은 하이 엘티튜드잖아요. 고고도 즉 최종 단계, 탄도탄의 최종 단계의 고고도 방어 요격은 40km 기준으로 위에는 그게 고고도고 사드 40km 밑은 패트리엇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위로는 LSM, 밑으로는 천궁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 터미널이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은 탄도탄 궤적으로 기본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가운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포함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드 미사일 자체가 여기 있는 포대에 있는 레이더가 1000km까지 본다는 거잖아요. 우리 경북 외성에 한 포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게 탄도탄 날아오는 것을 파악을 하면은 요격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미사일을 발사해요. 그럼 미사일에는 지령을 줍니다. 좌표를 주는 거죠. 3차원 좌표를 주고 거리 날아가라. 라고 계속 수정하면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업링크라고 그러죠. 그럼 그리 가요. 충분히 가까워졌다 싶으면, 그리고 고도가 40km 이상이 되면은 미사일 앞에 덮개가 탁 열리면서 적외선 탐색기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적외선 탐색기가 그때부터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미사일 스스로가 요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전형적인 탄도탄 궤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자, 그 정도면은 이제 사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현재 7개 포드가 생산되어 있고, 한국하고 우리하고 괌에 2개 포대, 그리고 미국에 5개 포대가 있는데 그 중에 1개 포대를 빼준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 최대 사거리가 옆으로 가자면은 뭐 한 200km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5개 포대 가지고 미국의 핵심 지역을 다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표적이라고 상정을 하고 그 표적의 위치에다가 포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같은 나라는 작으니까 4개 포대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미국 같으면 5개 포대, 우리나라에 4개 포대인데 미국에 5개 포대 가지고 미국 넓은 땅덩이를 어떻게 다 방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공 방어 시스템이 되게 불안정하고 취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패트리아도 동이 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달랐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자, 미국의 무기는 상품이에요. 군수 물자가 아니고. 군수 물자라면 돈을 들여서라도 전시가 발생하면은 바로 급속 생산이,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나라, 북한이 하는 방식이에요. 미국은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품이에요. 유행이 지나고 인기가 없으면은 제조가 안 돼요.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어져요. 사람도 없어지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예비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요. 이거 예비탄 더 이상 발사하면 생산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예비탄 다 소진하고 나면은. 생산량이 없으니까. 자, 1개 포대에 48발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LSM이 분명히 이 사드를 참고했어요. LSM의 동시 대응력을 보면 10발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많게는 20발 정도라고 최대치로 볼 수 있어요. 사드도. 그러면 이스라엘에 지금 1개 포대를 보냈어요. 그 안에 48발이 있어요. 예비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동시 대응은 10발, 막 크게 봐서 20발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180발 쐈잖아요, 이란이. 그러면 쉬운 탄도탄, 아주 전형적인 탄도탄 20발만 먼저 쏴줘요. 사드 있는 쪽으로. 그러면 사드는 그게 포화 공격이에요. 포화 공격. 사드는 끝이에요. 미사일 다 소진하고 끝. 더 이상 대응이 안 돼요. 예비탄 넣을 시간 없잖아요. 그 뒤를 따라서 다른 탄도탄이 오면 끝이에요. 그걸 미국이 모르고 그걸 보냈느냐, 거기에?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스처로서 보낸 거예요. 제스처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지난번에 아마 180발 맞았을 때 거기 있는 에로 시스템이나 또는 그린파인 레이더가 한 두 개 포대 정도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게 또 상했어요. 왜냐하면 사드 레이더만 갖고 있던 사드 레이더가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거 이걸 달라고 한 거예요. 미국도 신경 써서 준 거예요. 그렇지만 택도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방공망이 무너졌구나. 사드 포대 한 대 갖고는 택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대응 고도가 중요해요. 40에서 150km다. 네. 이걸 딱 보면은 왜 우크라이나에 이 미사일을 보낼 수 없는지가 바로 확인이 돼요. 대응 고도 때문에 그래요. 예. 자, 볼까요? 몇 번 이제 보여드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문재인 정부 때에서 기획한 것이고, 2022년에 YTN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2022년 초에. 여기 보면 이제 LCM도 LCM2로 이제 추가 단계적 개발을 할 것으로 보이죠. 예. 자, 천궁도 천궁 1, 천궁 2, 천궁 3까지 있어요. 되면서 고도가 살살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 밑으로는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이 있고, LCM이 초기형이 나왔을 때 지금 개발에 양산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게 고도 대응 고도가 40에서 70이고,
요걸 추가로 하게 되면은 LCM2가 되면은 대형 고도가 150km까지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드랑 똑같은 수준의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40km죠. 사드도 40km죠. 이겁니다. 사드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봤자 이 사드 미사일은 고도 40km 이상에서 상대방을 요격해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을 보내야 돼요. 러시아와는 지금 근접전하는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를 공격할 때 쓰는 무기를 보세요. 40km 이상짜리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것도 한 개 포대만 달랑 보낸다? 한 개 포대 소진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방 맞아서 레이더 하나 부서지면 금방 무용지물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메시지라도 보내는 건데 여기서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인 메시지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없어요. 이스라엘 경우는. 여기는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되게 귀한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4포대밖에 안 남았어요. 한 포대 보내봤자 기술적으로도 전혀 전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바로 소모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F-16도 왜 못 보냅니까? 가면 바로 소모되니까 그래요. 바로 격추되니까요. 자, 40km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왜 40km냐? 자,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기억하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공기 밀도를 볼게요. 해수면에서는 공기 밀도가 여기 1.2kg, 즉 입방미터당 세제곱미터당 1.2인데 이게 어디 공기 밀도가 거의 0이 되는 시점이 어디냐 보세요. 고도가 40km가 되면은 공기 밀도가 제로가 돼요. 즉 저 이후부터는 우리 백두산에 올라갈 때만 해도 그 고산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전부 다 산소 마스크 쓰는 게 기본이에요. 고도가 그 얼마입니까? 8km, 9k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지 한번 보세요. 고도 8km, 9km면 아마 지금 지상해보다 에베레스트 꼭대기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상 해수면보다 공기의 밀도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백두산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예민한 사람은 고산병을 겪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40km 올라가면은 없다. 그 위로부터는 우주 공간이다. 여기가 방공 미사일이 왜 40km를 기준으로 아래 위로 갈라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 자, 40km 밑에서는 방공 미사일을 쏘았다. 내가 방향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미사일이 상대방을 따라다니려면은 그러면 날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마찰을 이용해서 저항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40km가 넘어가게 되면 고도가 공기가 없어요. 날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저항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못 바꿔요. 그걸로는. 그래서 우주선처럼 방향을 바꿔야 돼요. 뒤에 분사 방향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천국 미사일이 대탄도탄 요격탄은 날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LSM의 대탄도탄 요격탄이. 사드도 날씬하죠. 그냥 볼펜처럼 생겼어요. 날개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40km로 갈리는 겁니다. 기준이. 또 하나는 뭐냐? 40km가 넘어가잖아요. 40km 이하에서는 패트리엇도 그렇고 우리 천궁2나 1도 그렇지만 자체의 미사일의 자체의 탐색기가 레이더 탐색기예요. 레이더 탐색기인데 40km가 넘어가죠. 그러면 레이더 탐색기보다는 적외선 탐색기로 갈아타요. 그게 훨씬 더 정밀하고 멀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사드는 40km 이하에서는 요격을 할 수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당연히 천궁이나 패트리엇은 40km를 넘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도를 가지고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란이 미사일을 쏘면 40km 이상으로 날아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맞아요. 사드를 보내는 게. 그렇지만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드가 아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보내는 거다. 그 국방부의 부대변인이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멀리 인도에서까지 그걸 제목으로 기사를 실어 나르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대답은 못해요. 자, 우리 LSM의 개발 기술을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40km를 기준으로 LSM이 대탄도탄 요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40km에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 위에 게 뭐냐면은 DACS라고 위치 자세 제어 시스템이에요. 저게 뭐냐, 40km 이상 고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없으니까 날개를 이용한 저항으로 방향을 못 바꾼다. 추진제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즉 인공위성이 궤도를 바꿀 때 쓰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 6축, 10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사 노즐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를 열었다가 어떤 데는 닫고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미 미사일은 빨라요. 엄청나게. 그죠? 마하 5, 6, 7, 8 이렇게 올라가요. 거기서 이쪽으로 슉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이쪽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켓 연료 같은 거고 젤 같은 걸로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미세하게 정확하게 하느냐가 명중률하고 상관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위치 자세 제어 시스템, 영어로는 DACS고 우리는 10축 추력 제어 추진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기술을 축소시킨 거예요. 인공위성이 궤도 바꿀 때 쓰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자, 날개가 없기 때문에 저걸 이용해야 된다. 밑에는 뭐냐? 고속 유도탄용 중적외선 영상 탐색기 기술이라고 했죠. 이게 적외선 탐색기예요. 이게 상당히 비싼 부품이고 우리 체온 감지할 때 쓰는 그 적외선 감지기 있잖아요. 그거는 비냉각 방식이고 그것은 저렴하고 뭐랄까 정밀도가 낮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직격 충돌이잖아요. 사드도 그렇고 우리 LCM 대탄도탄도 그렇고 이것은 미사일과 미사일이 머리 끝으로 박치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정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적외선 탐색기는 엄청나게 고정밀 광학 체계가 되는 것이고 적외선 탐색기가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거기는 40km 이상은 공기 밀도가 낮아서 거의 마찰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워낙 빨리 나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요. 자,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옆에 우리 형국 미사일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 옆에 가스 발생기, 냉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발사하기 전에 냉매가 탁 터지면서 거기에 뭐 영하 한 200도 가까운 뭐 질소나 그 외에 불활성 가스가 확 뿜어져 나와서 그 적외선 탐색기를 급 냉각을 시켜요. 그래서 정밀도를 확 향상시키거든요. 그리고 날아가는 기간은 뭐 사거리가 2km, 3km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을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혼자 계속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기술이에요. 계속 냉각시키는 기술도. 자, 어쨌거나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미사일 체계라는 거죠.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군 쪽에서 나온 이제 데이터인데 보면은 사거리 300km를 날아오는 데 있어가지고 스크드 B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사거리가 제일 짧은 거예요. 제일 아래쪽이죠. 최대 고도가 100km밖에 안 돼요. 최대 고도가. 자, 이러면은 사드가 대응할 수 있는 40km 이상으로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저 정도 고도로만 온다 하더라도 사드가 레이더가 탐색하는, 왜냐면 지구 공률이 있으니까 아주 가까이 왔을 때만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미사일까지, 요격 미사일까지 발사해서 적중시키는 것은 시간적 부담이 상당히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드 입장에서 제일 쉬운 거는 제일 위에 있는 노동 미사일 같은 거예요. 고도 높은 데서 멀리 날아오는 거. 전형적인 탄도탄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공격하는 방식을 보면은 장거리를 공격할 때 드론 거의 방공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순항 미사일 제일 많이 썼어요. 초창기에도 그렇고. 자,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음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 뭐 50km, 100, 죄송합니다. 고도 50m, 100m 이렇게 날라와요. 이거는 사드랑 전혀 무관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패트리엇하고도 무관해요. 너무 낮아가지고 고도가. 또는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킨잘 있죠. 예, 극초음속. 예전에 패트리엇 포대 싹 날려버렸던 거. 마하 7, 8로 떨어지죠. 항공기가 기껏 올라가봤자 고도 10km, 20km가 안 돼요. 그죠? 그럼 사드 대응 고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패트리엇 대응 고도예요. 그 사드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게 활공폭탄. 한 뭐 사거리 한 100km, 60km, 100km, 뭐 많은 150km 날아가는 거. 그것도 많이 쓰고 있죠. 그것도 항공기가 발사하니까 역시 운용 고도가 뭐 한 10km 남짓일 거예요. 유일하게 탄도탄으로 가끔 나오는 건 이스칸다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 쓸 때 보면 주로 상대방이 하이마스를 타격할 때 많이 써요. 내지는 패트리엇 포대를 타격할 때.
사거리가 짧아요. 최전선에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최전선에서. 혹시 요격당할까봐 이스칸다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워낙 이게 200, 300km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도가 그것도 역시 최대 고도가 100km 이상을 뽑지 않아요. 그리고 기동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사드를 보내도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발표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보러 가서 보면은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순항 미사일, 즉 지르콘 같은 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게 제일 막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해가 돼요. 지르콘이 순항을 할 때 당연히 극초음속으로 날라오는데 상대방의 레이더에 걸릴 시점에 오게 되면은 어느 고도를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고도 40에서 50km 정도를 딱 선택을 해요. 이미 레이더에 포착되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말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니, 자, 40km 약간 밑으로 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순항 미사일은 공기를 압축해서 스크램블 엔진이기 때문에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40km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 고도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장거리를 갈 수 있다. 항속거리를 많이 뽑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두 번째는 여차하면은 저게 방공 시스템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패트리엇을 써야 되나? 사드를 써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고도를 높낮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미 속도도 빠른데, 그리고 이미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데, 이미 사드나 패트리엇에서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공 시스템 지금 연구하는 거 보면은 LSM 2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중간 단계 요격을 하려고 할 거예요. 분명해요. SM3급으로. 또 하나는 뭐냐? 미사일 하나로서 저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즉 그렇게 되면은 고도 40km 이하에서 작동하고 40km 이상에서 작동하고 이하에서 작동하는 미사일이 필요하다라고 개념 연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미 몇 년 전에. 그것은 왜? 우리의 주변에 잠재적인 적국이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중국이죠. 러시아라기보다는. 일본도 그에 대한 생각이 있고.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